어디 보자. 422쪽입니다. 422쪽. 우리 지난 시간에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나가서 그 도는 그 과정 살펴봤었죠. 그쵸? 네, 우리 요 오심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그쵸? 네, 오심방, 그쵸? 에서부터 그 피를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우심실에서 폐로 밀어내죠. 그쵸? 그래서 산소를 얻은 게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죠. 그쵸? 그래서 모세혈관 거치고 다시 대정맥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의 사이클이죠. 그래서 심방과 심실에 수축과 이완이라고 하는 한 번의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은 심장이 잠깐 쉬는 거죠. 그쵸? 잠깐 쉬는 요 시간까지 합치면은 이제 심장 주기라고 하는 그게 이제 끝나는데 0.75초 정도 걸린다라고 했던 부분까지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심장 주기가 항상 그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동일하다고 하면은 운동할 때 어떨까요? 오히려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가 필요한데 얘는 똑같이 뛰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심장에 이제 명령이 갑니다. 동방결절이라고 하는데 명령이 가서 이 심박을 더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쵸? 빠르게 했다가 조금 이제 휴식하고 있는, 그쵸? 그래서 이제 에너지나 이런 게 좀 덜 필요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얘가 이제 속도를 더 늦춰요. 그래서 심장 주기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런 이제 조절 기능은 있어요. 조절 기능은 있는데, 이게 막 무한정 조절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쵸? 우리 근육도 막 파열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무한정 빠르게 막 해라 그러면은 못 버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은 처음에는 할 만한데 점점 그쵸? 힘들어지죠. 그쵸? 그러한 이유들이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박수를 이제 조절하는 이제 그 실험을 해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한 0.75초 나오겠지만 이제 거수 도약 운동이에요. 팔을 들어서 우리가 이 팔 벌려 뛰기 같은 거 있죠. 그쵸? 온몸 운동. 이런 거를 조금 해보고 이제 심장 박동을 재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더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쵸? 평소에는 여기 보면은 0.75초가 1분에 한 80번 정도 뛰잖아요. 그쵸?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은 이제 그 1초에 한 120번 가까이도 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쵸? 상당량의 그쵸? 피치를 올리는 거죠. 그쵸? 한 40번 정도 더해진 거니까 본래 퍼포먼스에 어때요? 한 2분의 1 정도가 더해진 그런 피를 이렇게 더 많이 순환하게 해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쵸, 뭐 그렇게 해보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확인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423쪽입니다. 이거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산소 말고도 그쵸? 영양분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이 펌프질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산소를 또 보내줘야 됩니다. 그 두 개가 같이 혈액을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세포들이 다량 영양소를 태워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산소와 아마도 더 많은 다량 영양소가 필요했을 것이다. 피를 통하여 정상일 때보다 더 빨리 그런 것들을 얻어야 하지요. 그래서 심장이 더 빨리 펌프질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더 빨리
펌프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심장 주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나 휴식을 취할 때는 세포에서 에너지가 덜 필요했기 때문에 심장 주기가 서서히 다시 증가해요. 늘어났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번 단락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지적하고 싶대요. 그림 14.3의 오른편을 다시 한번 봐달라고 합니다. 요거죠. 그쵸? 오른쪽이니까 요쪽이죠. 그쵸? 자, 오른편을 봐달래요. 그러니까 이 폐로 가는 혈관이죠. 그쵸? 동맥인데 뭐예요? 파란 정맥혈이 흐르죠. 그쵸? 동맥인데 파란 정맥혈이 흐르고 폐를 통과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요 혈관 정맥이죠. 심장으로 오니까 심장으로 오는 정맥인데 그 빨간 산소 포화도가 높은 동맥혈이 흐릅니다. 요게 이제 유일한 예외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폐동맥 안에는 산소 포화도가 낮은 정맥혈이 있고 폐정맥 안에는 산소 포화도가 높은 동맥혈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제 이 두 혈관의 기능에 기초하여 그것은 이해할 만하다. 폐동맥은 혈액을 폐로 보내서 산소 포화도를 높이고, 그쵸? 폐정맥은 산소 포화도가 높아진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 몸 전체로 펌프질 해서 내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요. 자, 그러나 정맥은 대부분 산소 포화도가 낮은 혈액을 운반하는 반면에, 그쵸. 우리 몸속 곳곳을 돌면은 당연히 산소 포화도가 낮은 정맥혈이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관을 타고 이제 심장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예외 빼고는 정맥에서는 당연히 산소 포화도가 낮은 심장으로 오는 혈관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낮은 정맥혈이 흐르는 게 일반적이 되는 것이고 동맥은 이제 뭐예요? 온몸 곳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온몸 곳곳으로 가는데 심장으로 멀어지니까 가는데 산소 포화도가 낮은 혈액을 갖고 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맥은 당연히 산소 포화도가 높은 동맥혈을 갖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다는 거죠. 받아들인 그 혈액을 바로 몸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잖아요. 먼저 폐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장에서. 근데 심장에서 멀어지는 그 혈관은 동맥이라고 했으니까 그 폐동맥만큼은 동맥임에도 정맥혈이 흘러가는 거고 폐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했죠. 그쵸? 그런데 이거는 폐를 거쳐서 산소를 수집해서 오는 혈액이기 때문에 정맥임에도 불구하고 동맥혈이 흐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정맥은 대부분 산소 포화도가 낮은 혈액을 운반하는 반면에 동맥은 대부분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액을 넘어가라. 운반한다고 설명했다. 이 두 혈관은 그런 일반 원칙을 벗어나면 주목할 만한 예외가 되지요.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혈류를 이해했다면 혈류에 관한 일반 원칙을 비롯하여 왜 이 두 혈관에서는 예외가 생기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요. 동맥은 심장에서 멀어지는 피를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피가 우리 몸에서 폐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그쵸, 당연히 산소 포화도가 높은 채로 흘러가야 되니까 동맥에서는 동맥혈이 흐르죠. 이처럼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액은 모세혈관으로 운반되어 각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내려줄 때까지 심장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 다음에 그 피는 정맥으로 모두 모아져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땐 당연히 다 산소를 소진한 상태겠죠. 왜냐하면 정맥은 심장을 향하여 피를 운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맥은 대부분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액을 운반하고요. 왜냐하면 피는 심장에서 멀어져서 일반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의 양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일단 그런 임무를 마치고 나면 정맥이 피를 모아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정맥은 심장으로 피를 다시 되돌려주는 혈관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정맥은 대부분 산소 포화도가 낮은 혈액, 정맥을 운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원칙에 대해 주목할 만한 예외는 혈액을 폐로 운반하는 체계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운반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내 피를 보냈다가 몸에서 피를 받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일치하지만 이번엔 심장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 피를 폐로 보냈다가 또 어디서 받는 거예요? 몸에서 받는 게 아니라 폐에서 받는 거죠. 그렇죠? 예, 요 그 혈관계 계통에서만큼은 요게 뒤집혀 있다는 거죠. 그쵸? 피가 심장에서 멀어지면서 폐를 향하여 움직일 때, 그쵸? 그것은 오히려 산소 포화도가 낮은 혈액이에요. 그래서 동맥인데 정맥혈 흐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폐로 이어지는 동맥은 산소 포화도가 낮은 혈액을 운반해요. 이 혈관은 심장에서 멀어지는 피를 운반하기 때문에 동맥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동맥들과 달리 산소 포화도가 낮은 혈액을 운반하지요. 일단 혈액이 폐에서 산소 포화도를 높이고 나면 다시 심장으로 운반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 피는 정맥을 통하여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정맥만이 다시 혈액을 심장으로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때의 피는 산소 포화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폐에서 심장으로 피를 운반하는 정맥들은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정맥들과는 달리 산소 포화도가 높은 동맥혈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혈류를 마무리하고요. 자, 혈액의 성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25쪽이에요. 혈액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지금까지 혈관과 혈류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배웠으니까 이제는 혈액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좀 더 배울 차례다. 혈액은 굉장히 복잡한 화학 물질과 세포들의 혼합물이라고 해요. 어떤 혈액 견본의 절반 이상은 혈장이라고 불리는 연노란 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혈액의 대부분은 뭐냐? 혈장이라고 불리는 연노란 액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혈장 안에 미립자 모양으로 떠 있는 세 가지 주요 형태의 세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혈장이라고 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아주 조그만 세포들이 둥둥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세포는 뭐냐? 곧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이렇게 고르게 떠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혈장에는 미량 영양소와 다량 영양소를 포함하여 수많은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혈장이 이제 왜 중요하냐? 그 안에 영양소가 그쵸?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세혈관으로 그쵸? 이렇게 빠져나가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 영양분이 다 요 그 혈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산소는 적혈구예요. 그쵸? 산소는 적혈구가 이제 갖고 가는 건데 산소 말고 이제 영양분 있잖아요. 영양분은 그러니까 혈장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산소는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죠. 노란 액체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적혈구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러한 수많은 화학물질의 수준은 콩팥 신장에서 조심스럽게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혈장에 이제 그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혈당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예, 그 피에 당류 있잖아요. 포도당의 농도. 예,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조절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요 신장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쵸? 대박. 당 수치 너무 높아서. 예, 그 당 수치가 높다는 게 뭐가 높다는 거예요? 피에 있는 포도당의 수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그쵸? 아, 네. 예, 그 뜻입니다.
근데 네. 그래서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장이 망가져요. 예, 아, 그러니까 콩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투석하러, 투석이 뭐냐면 피를 강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 빼내서 걸러주는 거예요. 새로운 피를 수입시키. 아니, 새로운 피가 아니라 그 네. 피를 이렇게 쭉, 물론 이걸 빼가지고 이제 걸르는 동시에 다시 동시에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 피가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없는 그런 건 아닌데, 예,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콩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혈당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요소, 그쵸? 뭐, 네. 요산, 요런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이 혈장이라고 하는 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 농도를 콩팥에서 걸러낼 것들은 걸러내서 이 맞춘 상태가 되는 건데, 아까 말했던 거대로 이제 당 수치가 높아지면은 이게 당이라고 하는 게 끈적끈적하잖아요. 그쵸? 아, 네, 그쵸. 예, 그러다 만약에 우리 저기 그 정수기 있잖아요. 그쵸? 정수기 필터에 이런 끈적끈적한 액체를 계속 흘려보내. 아,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안 나오겠죠. 그쵸? 그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정수기 역할하는 신장이 망가져 버리니까 아까 말했던 뭐 요산이나 이런 네. 것들도 이제 혈류에서 걸러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높은 상태에서 그냥 몸 곳곳으로 다 나가기 드러나. 시작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투석 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24시간 되고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이틀에서 3일 정도를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네. 예, 몰아서 한 번에 이제 그 기계에다가 이렇게 통과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걸러지고 온 거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피를 한 바퀴 삥 돌리는 거예요. 아, 아, 예, 내 피를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네. 깨끗해져서 들어오도록. 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높은 당 그 수치가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하고 있는 이 필터를 다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대충 아시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신장이 혈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 를 조절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일정한 수치로. 예, 그런데 이제 그 끈적한 피가 그런 것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당뇨병이 이제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뇨병이 그것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이게 끈적끈적한 피잖아요. 그렇죠? 네. 끈적끈적한 피라서 그 얇은 혈관이 있는 데를 또 다 망가뜨립니다. 얘네가. 네. 그래서 얇은 혈관이 지나가는 그 기관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눈이거든요, 눈. 네. 그래서 장염병 잘못 관리하면은 눈도 멀어요. 아, 신장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눈도 멉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발 있잖아요. 발이 괴사되기 시작해요. 아, 그거는 저 들어봤어요. 예, 신체 그 말단 부위에 있는 그 얇은 그 혈관들이 막히면서 여기가 괴사가 돼 버려요. 그래서 네. 뭐 당뇨발 그런 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뇨병이 이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네. 하여간 이제 뭐 별개 얘기고 무슨 얘기하려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그 신장이 그쵸? 신장이 농도를 조절해주는 정수기 역할을 한다. 그쵸? 예, 그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몸은 혈장의 조성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혈장에 들어있는 수많은 염류 농도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콩팥에는 아주 정확한 수준으로 혈장에 들어있는 염류의 농도를 유지하는 복잡한 화학 반응 감지와 조절 장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쵸? 가서 이제 투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적혈구는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아까 산소는 적혈구가 전달한다고 얘기했었죠. 네. 적혈구는 혈액이 전반적으로 붉은 색깔을 띠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얘가 이제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그 붉은 색깔을 나타내게 돼요. 이 네. 단백질은 적혈구 안에 들어있으며 피에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피를 통하여 세포가 필요한 각 세포에 다다를 때까지 이 산소를 운반해 줍니다. 이 시점에서 헤모글로빈은 각 세포에 또 산소를 놓아줍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그쵸? 예, 아, 네. 그리고 뭐예요?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해줘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폐로 옮겨주고 폐에서는 그걸 날숨을 통해서 내보내주게 되는 거죠. 적혈구가 없다면 순환계를 돌아다니는 혈액이 폐에서 온몸의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결코 수행할 수가 없었겠지요. 네. 자, 적혈구는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순환계 안에서 80일에서 120일 정도 견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 먹은 노화된 그래서 기능이 떨어진 적혈구를 아마 간에서 이제 파괴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 간에서 이제 파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뭐 하루에 뭐 이렇게 헌혈하는 만큼의 피가 항상 그 제거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서 헌혈하면은 선생님 헌혈한 지 워낙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500에서 600ml 정도를 아마 헌혈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아마 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한 200에서 300ml 정도의 혈액은 매일 간에서 이렇게 파괴를 시켜주면서 이제 그 효율성이 떨어진 애들을 이제 그 퇴출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워낙 그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 퇴출된 그 자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른에게서 몇 초마다 거의 200만 개의 적혈구가 죽지요. 이런 식으로 적혈구가 시시때때로 죽어간다면 왜 적혈구가 다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 몸은 죽어가는 적혈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서요? 우리 그 골세포에서, 그쵸? 네. 우리 몸에 어디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다. 단원 11에서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배웠죠. 그래서 골수에서 이게 싱싱한, 그쵸? 그 생생한,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적혈구를 계속 만들어내 주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쵸?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애들을 적당히 제거해 주는 편이 오히려 효율성이 더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네. 항상 산소나 이런 것들이 그 부족하지 않게끔 이 우리 몸이 관리를 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백혈구는 혈액 가운데 겨우 1%만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액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1%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많지는 않죠. 자, 백혈구의 역할은 뭐냐? 백혈구는 혈류 속에 들어있는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책임을 감당해요. 얘는 균과 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백혈구는 혈류를 감시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순찰을 도는 조그만 파수꾼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혈류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유기체를 발견할 때 백혈구는 종종 그 유기체를 완전히 에워싸서 공격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네, 병균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얘도 뭐 저기 번식하면서 이런데 막 감염시켜서 죽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이러기 전에 뭐예요? 백혈구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혈구가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이렇게 딱 포위를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얘는 여기 꽁꽁 갇힐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꽁꽁 갇힌 상태에서 이제 얘를 파괴하는 작업을 이 백혈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어떻게 이제 이 파괴하는 작업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조그만 파수꾼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다. 때때로 침입하는 유기체를 직접 공격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어떤 백혈구들은 항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 다음에 우리 몸을 공격하는 유기체를 죽이는 독약처럼 작용하게 해요. 그러니까 직접 네. 공격하는 애들도 있긴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둘러싸고 난 뒤에 그러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얘는 이제 어디 못 가게 포위된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뭘 이제 얘네가 분비를 하냐면은 항체라고 하는 독약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죽는 거죠. 그쵸?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병원균을 죽인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도 이제 있다는 거죠. 직접 공격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항체를 그쵸? 만들어내서 유기체를 파괴하는 방식을 이제 주로 쓴다고 합니다. 네. 혹시 아플 때 항생제 주사를 맞아본 적이 있는가? 다들 한 번씩은 맞아봤죠? 뭐 맞아, 맞아. 주사 아니라고 한다. 주사는 훨씬 더 효과가 빠르죠, 그쵸? 왜냐면 피로 직접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약, 이거 네 뭐라고요? 약으로도 네, 먹지 그쵸. 않아요? 약으로도 먹죠, 그쵸? 네, 네. 되게 약으로 많이 먹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이 생이라고 하는 게 라이브예요. 항은 대항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것들을 공격해서 죽이는 특징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아까 이 말한 항체 있잖아요. 그쵸? 이 네. 항체들을 한 군데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로 만약에 항생제를 투여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안에 항체들이 이렇게 그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균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쵸? 네. 그거를 이제 혈류 안에다가 주사로 놔주거나 아니면 뭐 내복을 통해서 그럼 장을 통해서 흡수돼서 혈류로 나가겠죠. 그쵸?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항체들이 활발하게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겠죠. 그쵸? 네. 예전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항체들이 혈류를 타고 막 활발하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막 감염을 일으키고 있었던 애들이 어때요? 갑자기 밀려오는 항체의 홍수에 아, 예, 그쵸? 네. 이렇게 덮이겠죠. 그쵸? 네. 예,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백혈구가 둘러싸고 항체를 뿜어내는 것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균들을 다 죽이고 이제 감염을 이제 멈추게 하게 하는 원리가 항생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이 백혈구가 만들어내는 요 항체들 있잖아요. 그쵸? 네. 항체들을 모아서, 그쵸? 모아서 이제 농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쵸? 네. 농축을 시켰다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지 우리 혈류에 확 돌아다니게끔 해주는 게 항생제입니다. 아, 네. 예, 아, 그러면 얘네가 어때요? 피 곳곳을 타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있는 이제 그 미세 생명체들, 이런 애들을 항체에 싹 덮이게 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감염을 치료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둘째 아기가 그 감기 걸렸는데 폐렴으로 한번 진행된 적이 있어요. 네.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느 날 이제 아기를 재워놓고 자는데, 얘가 숨소리가 그르륵그르륵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숨 쉬면 어때요? 되게 이렇게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아, 이런, 근데 목에 뭔가 낀 느낌, 예, 가래 같은. 예. 근데 그게 가래보다도 더 심하고 깊은 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기가 숨을 쉬는데 여기 요 가슴 이쪽에서 그르륵 하는 소리가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아기도 이제 숨쉬기가 별로 그렇게 편해하지 않고 폐렴 걸리면 열 많이 나거든요. 예, 열이 막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래서 물론 이제 네. 저기 그 해열제 써서 조금 열은 낮춰놓긴 했는데 그날 밤에 딱 드는 생각이 이거는 일반적인 감기는 아니다. 이거는 폐렴인 것 같다라고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아과에 데려갔죠. 소아과에 네.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이제 여기 폐 이쪽이 하얗게 아, 예, 그 네.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이제 이렇게 확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폐렴이 맞고 원래대로라면 이 아기들 폐렴은 이제 대학병원, 3차 병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정밀 검진을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그 의사들 파업한다고 전공의들 파업한다고 그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를 안 받을 때 아, 아,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폐렴으로 진단받으면은 그 항생제를 그 일반 소아과에서도 2개까지는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가장 넓은 범위의 균을 그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를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처방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어차피 가봐야 받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고 그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제 뱅뱅 도니까 차라리 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균인지는 정확히 규명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이제 그 균을 잡을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셔서 그거 먹으니까 이제 이 그 폐렴이 잡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감기 그 바이러스나 뭐 균 이런 것들 중에 일부가 이제 기관지로 침투해 가면서 이제 그 폐에 염증을 일으켰던 건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균인지는 모르죠, 그쵸? 이렇게 침투를 한 건데 이제 그 약을 먹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장을 통해서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쵸? 네.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체가 대량으로 이제 애기 몸에 피를 타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그 균들이 다 파괴돼 버리면서 염증이 싹 나오면서 폐가 정상 기능으로 돌아온 거죠.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생제라는 게 별게 아니라 어떤 세균들이죠. 그 세균은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그거를 파괴할 수 있는 항생제를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한 군데 딱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먹으면 장을 통해서 가는 거고 주사는 정맥을 통해서 가는 거고 혈류 안으로 그렇죠? 압도적인 양이 흘려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항생제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감염을 네. 치료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많은 항체를 한꺼번에 어떻게 우리가 얻어서 이거를 내보내 줄 거냐는 거예요. 아, 이런 건 생각 안 해봤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항생제에 들어있는 항체들은 어디서 생겨난 건가? 대다수 엄청난 분량의 항생제들은 세균과 균류에서 만들어요. 아, 네. 그래서 인슐린 있잖아요. 그쵸? 당뇨병 환자들이 투여하는 인슐린. 네, 인슐린 같은 것도 대장균을 활용해서 만듭니다. 네. 왜냐면요, 대장균이 번식이 굉장히 빠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대장균에다가 사람의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편집해서 넣어줘요. 아,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대장균은 열심히 번식을 하면서 이제 뭐예요? 거기에 그 들어있는 DNA를 따라서 사람이 쓸 수 있는 인슐린을 거의 막 예, 그거 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싹 모아서 정제를 해서 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똑같은 방식일 거예요. 항생제도 분명히. 아, 네. 어떤 이제 뭐
그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른 곰팡이 이런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을 막 번식을 시켜가지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시킬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이제 항체가 되는 물질만 이렇게 쫙 정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약으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걸 거예요. 아,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생명체들을 대량 번식시킨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얻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실제로 아주 조그만 분량의 항생제만을 의학자들이 직접 만든다. 이거는 직접 합성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양이 적다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 엄청난 분량의 항생제들은 균류와 세균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과학자들은 단지 한 항생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모으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대량 그 번식을 시킨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번식하면서 항체 막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네. 싹 회수해서 그렇죠? 이렇게 정제해서 만들어 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점을 제시한다. 오늘날 의학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부분의 항체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신 네. 자연적으로 항체를 만드는 다른 유기체에서 그러한 항체를 그냥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잠시 동안 생각해보라. 세균과 균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오늘날 최고의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요. 네. 만약 세균과 균류가 질병과 싸우는 화학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유기체들이 진화 같은 무작위적인 우연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또 진화론의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죠. 네. 만약 여러분이 질병과 싸우는 화학물질을 만드는 과학자들로 가득한 어떤 실험실로 걸어 들어간다면 그 실험실이 고물 처리장을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물론 아니다. 그런 실험실은 오로지 사려 깊은 생각과 설계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을 뿐이다. 글쎄, 세균과 균류 같은 단순한 유기체들이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과학 실험실보다 훨씬 더 낫지요. 그쵸?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유기체들이 우연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 몸은 그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혜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